자, 오늘은요, 물리학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하는 문제 하나에서 출발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파고들다 보면요,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깊은 질문까지 가게 되거든요.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경험한다? 와, 이 도발적인 질문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현실은 관찰되기 전까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론인 양자역학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미스터리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현실의 오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측정 문제라고 하는데요. 양자역학에 따르면요, 우리가 뭔가를 보기 전까지는 그게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이 뭐랄까 안개처럼 뿌옇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걸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측정을 딱 하는 순간 그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현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뭐 그냥 공상과학 같은 소리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이 바로 이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속 트랜지스터, 레이저, 병원에서 쓰는 MRI, 심지어 GPS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상하게 들려도 현대 기술의 근간이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고 성공적인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측정은 뭐죠? 그냥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로 길이를 재는 것처럼요.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능성만 있던 것에서 실제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봄으로써 있게 만든다. 와, 이게 바로 측정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기계 속의 유령. 좋아요. 측정이 현실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뭐가 측정인 걸까요? 뭐가 관찰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냥 기계가 딱 하고 값을 읽으면 그게 측정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미스터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폰 노이만 연쇄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세요. 먼저 입자가 있죠? 이걸 기계가 감지해요. 그럼 감지기도 양자 시스템이니까 감지기도 중첩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받은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컴퓨터 화면에 뜬 결과를 보는 우리 뇌는요? 뇌도 물리적인 시스템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뇌까지도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쇄가 대체 어디서 끝나는 거죠? 어디서 현실은 이거다 하고 결정되는 걸까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좀 불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인지 위거너의 친구라는 생각 실험을 보면 확실해져요. 상상해보세요. 친구가 완전히 밀폐된 방 안에서 양자 실험을 해요. 친구는 결과를 받겠죠? 근데 방 밖에 있는 나는 아직 결과를 몰라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방 전체, 심지어 결과를 본 내 친구까지도 아직 중첩 상태인 걸까요? 현실이 언제 확정되는 거죠? 친구가 봤을 때? 아니면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와, 진짜 현실이 뭔지, 의식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질문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는 양자적인가? 이제 좀 철학적인 얘기에서 구체적인 물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의식이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뇌는 따뜻하고 축축하고 엄청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그렇게 섬세한 양자 효과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해력은 계산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창의력이나 통찰력 같은 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뇌는 단순한 생물학적 컴퓨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펜로즈가 제안한 게 바로 객관적 환원 이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굳이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양자 중첩 상태가 스스로 붕괴한다는 거예요. 왜? 시공간 자체가 가진 어떤 불안정성 때문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붕괴가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순간이 곧 의식적인 경험의 한순간, 즉 찰나라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죠.
좋아요. 그럼 뇌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바로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해머로프입니다. 그는 뇌세포, 즉 뉴런 안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아주 작은 관 구조에 주목했어요. 이 구조가 아주 규칙적이고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서 뇌라는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후보지라는 거죠. 물론 이쯤 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가장 큰 반론, 넘버원 반론은 이거예요. 뇌는 너무 따뜻하고 축축하고 시끄럽다. 양자 효과라는 건 극도로 차갑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나 간신히 유지되는 건데 살아있는 뇌 속에서 그게 버틸 리가 없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고 강력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반박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요. 놀랍게도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상온에서 양자 효과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 마취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해보니 바로 그 미세소관의 양자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어쩌면 자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양자역학을 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두개골 너머의 의식. 이야기가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죠? 만약 우리 뇌가 정말로 양자 시스템이라면 양자역학의 모든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이상한 규칙, 바로 비국소성, 즉 얽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걸 보고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면서 믿지 못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얽히면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한쪽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는 현상입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불가능한데도 말이죠. 정말 유령 같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의식이 양자 과정이라면 그럼 의식도 얽힘 현상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두개골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주 전체와 얽혀 있는 그런 비국소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과 그리고 저 멀리 별과도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현실에 대한 급진적 관점들.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더 급진적인 이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자 도널드 호프먼의 이론을 한번 보죠. 그는 진화가 우리에게 진실을 보도록 설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대신 생존에 유용한 것만 보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복잡한 회로는 안 보고 바탕화면 아이톤만 클릭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는 현실, 이 3차원 공간과 시간도 진짜 현실이 아니라 생존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정말 기상천외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적 실제로는 아예 우주의 기본 재료가 물질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주장해요. 물질은 그냥 의식들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라는 거죠. 또 다세계 해석도 있죠. 양자적 선택의 순간마다 우주가 통째로 복사되어서 모든 가능성이 서로 다른 평행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정말 SF 영화 같은 이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에 대한 새로운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는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론이 맞다, 저 이론이 틀리다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과학계에서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양자역학 때문에 과학은 더 이상 관찰자, 즉 의식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식은 그냥 뇌 활동의 부산물, 찌꺼기 같은 걸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이 거대한 현실이라는 퍼즐을 푸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가장 중심에 있는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급진적인 이론들이 서로 다 달라 보여도 신기하게도 가리키는 방향은 비슷해요. 현실은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과정이라는 것. 나와 세상의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하다는 것. 나라는 고립된 존재는 어쩌면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만든 환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식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바로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눈과 마음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있는 깊은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